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김상호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여가 다 돼갑니다. 올해도 위기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지요. 자, 그런 가운데 강원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위기를 극복해내고 과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사반장에서 강원도에 달라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원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현수 강릉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직 도민들의 피부에는 그닥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요. 현재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지 않아도 10년 동안 우리가 귀로만 들어왔던 특별자치도의 실체가 지난주에 아마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였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비전이 신경제 국제도시 이랬었는데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아마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3개조의 도항이 있었었는데 그걸 181개로 늘려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산림, 환경, 군사 이런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181개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강원도에서 규제로 좀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을 털어내는 이런 완화 작업이나 개선 그리고 혁신적인 것을 담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는 특례 쪽으로 가면 이제 미래 비전을 강원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특례로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지?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 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그동안 그 민통성 구역이 좀 넓었었고 그다음에 국방개혁 20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축소됐던 그 부지들에 대한 활용권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걸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치단체 장들한테 좀 돌려주자 하는 그런 규제 개선에 대한 게 있었고 또 권한 이양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로 개발에 걸림돌이 많았었죠. 그거에 대한 권한을 좀 이임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특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의원이 한 분인 지역이 꽤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그분들을 2번씩 해달라고는 이런 구체적인 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도민들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제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181개? 이게 도대체 뭘 우리한테 뭐 와닿지? 그다음에 10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이 10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 이거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첫 발표이니만큼 아마 시간을 가지고서 제주도도 10년 동안 해서 그걸 400개 정도의 조항을 만들었으니까 강원도도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서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이전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죠. 영동권 제2청사 확장에 대한 발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영동지역 핵심 공약인 강릉 제2청사 설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릉의 제2청사를 만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도청 본청을 신축을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도청 본청만큼 낡은 게 아마 환동의 본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진할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벌써 여기도 우리가 얘기한 지 벌써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환동의 본부에 대한 게 면밀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신뢰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새 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 보니 기존 다른 건물을 빌려 쓰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대에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둘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청사가 영동으로 온다면 아마 행정 시스템상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지방자치법상 인구 800명,
이상의 광역시도만 3명의 단체장을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상 제2청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입장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법 특례법을 활용을 해서 제2청사를 설치를 하겠다는 좀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부서를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아마 강원도 전체 업무를 작은 이제 도청의 개념으로 전체 업무를 이양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시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광업, 수산, 관광, 뭐 농업이나 기업 육성, 건설 등의 사무는 본청과 좀 대등하게 가져오되 예. 뭐 인사나 감사 업무 같은 본청의 원래 업무는 이제 춘천에 있는 본청에서 실시하는 정도로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자치도와 함께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우리 영동 지방민들도 희망을 가졌단 말입니다. 특별한 자치권을 가진 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뭐 인프라도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 권한을 좀 더 많이 이양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과 가져오지 않아도 될 권한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민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임명희 위원장님. 이 장밋빛 개발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던 규제 완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 군사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오랜 주민들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특히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이해를 되면서 너무 이제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도지사 아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분별한 이제 또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견제나 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눈에 띄는 제도 하면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김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 그 지자체가 그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쓴다. 이런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또 그 지자체는 답례품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그러니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은 또 일부의 세액공제 한 16.5%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고향이라는 단어인데요. 꼭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그 거주지는 또 안 됩니다. 제가 강릉에서 나고 자랐는데 지금 강릉에 주소를 두고 강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강릉시나 강원도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지금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 주소를 두고 고향에 살고 있는 분은 내 고향에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그렇죠. 돌려받는 건가요? 그 개념이 이제 전화해서 탁 이렇게 어디로 계좌 이런 제도는 아니고 아직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편의를 갖추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실명제 인증하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또 따로 또 위텍스 들어가서 돈을 따로 또 지불하고 뭐 이런 좀 복잡한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뭐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만 원을 내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0% 이내니까 결국 10만 원도 돌려받고 30% 내에 답례품도 받으니까 13만 원을 받는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대 금액이나 뭐 제한이 있을까요?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개인만 가능하고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오늘 10만 원 하고 다음 달에 또 돈 모아서 또 내 고향에 하고 싶다. 예, 가능합니다. 아,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는 이번에도 것도. 도지사도 또 대통령도 이렇게 왜 여러 지자체에 예. 이렇게 나눠서 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얼마든지 횟수 상관없이 예. 가능합니다. 예. 자, 어떤 답례품들이 준비가 됐나, 저희가 지금 그림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그 답례품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판로에 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또 서핑 상승권이나 입장권도 2, 3차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들고 계신 판넬을 보면 있지만 참가자미, 물가자미 이런 삼척시 예담제품도 있고 예. 또 막걸리도 있습니다. 예. 양양이나 동해는 막걸리도 있고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2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 21개 정도를 사실 정해 놓았는데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한 6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그렇군요. 예. 좀 더 많이 예. 노출을 할 거고 예. 최종적으로는 한 50가지 정도를 좀 하겠다라고 계획들을 잘 잡고 있고요.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이 중에 그 지역 화폐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강릉페이도 예. 지급이 가능하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답례품 얘기가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너무 우리가 답례품 경쟁 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그렇죠. 이게 핵심은 아닌데 사실은 그런 우려는 좀 생깁니다. 예. 얼마 전에 듣자니까 손흥민 선수도 예,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그런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답례품 개발의 아이디어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마다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답례품을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저건 좀 한번 궁금하다, 상품이 궁금하다 네네. 하는 이런 네네. 아이디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례품을 목적으로 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도 예. 우리 지역으로 기부를 할 사람들을 많이 그렇죠. 섭외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인재 육성도 쉽지 않지만 예. 인구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도 또 어렵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답은 우리 고향에 대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정을 국민들한테 좀 팔아야 되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강원도를 거쳐간 사람들, 군인, 예. 아니면 강원도 와서 잠깐 근무를 했던 사람들, 예. 관광객들, 한테 이 지역에서 우리가 먼저 정을 주지 않으면 예.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고향사랑 기부를 강원도에서 보지 않고 내 고향 위주로 본다면 강원도는 최하위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예. 이런 답례품보다도 우리 강원도를 조금 더 고향처럼 느끼게 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지금 아마 뭐 공익 광고처럼 보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TV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이렇게 그 프레카드 형식으로 공익 캠페인처럼 걸려 있는 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강릉에 기부를 좀 하시오라고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딜레마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처음에 연구하고 하시던 분들이 이거 도대체 기부를 홍보하자는 거냐, 이거 못하게 하자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규제 사항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 점은 우리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번에 어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자칫 의도하지 않게 애향심을 어디서 홍보하다가 위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규제를 어길 수 있는 거라서 차라리 이런 규제 사항도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무엇보다 하여튼 어떻게든 강원도로 기부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열 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부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열 영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홍보 규제 같은 부분도 아마 이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부금 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재정,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지방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예. 어떤 지속성을 추구하는 제도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예.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간제별 기부금 납부나 아니면 지역 순차별로 기부를 한다거나 또는 한 지역에 연달아서 연이어서 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경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모은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 쓰일지 그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공개가 다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명시된 바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지원, 예, 예.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예, 이렇게 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강릉 같은 경우만 해도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관련 조례가 이미 완성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될 테고 강릉은 이 고향사랑 기금을 한 5월쯤에 공식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금에 의거해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다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고향에 이렇게 출향 인사들 중에서 좀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청년층보다는 장년층, 그렇죠. 노년층이실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막 이렇게 예. 하시기 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은행도 있거든요. 이게 농축협이 네네. 지정돼 네네. 있는데 네네. 가셔서 예. 작성하고 기부하면 됩니다. 아, 예, 네네.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답례품은 다시 또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예. 좀 이렇게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예. 답례품도 거기서 어떻게 좀 선택하고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 벌써 이제 그 경영을 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 지역에서 사업을 땄어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매를 할 거다. 아.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벌써부터. 우려도 좀 있겠군요. 네네. 예, 근데 예. 이런 현상은 벌어질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예. 이것도. 아무튼 그런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관련 정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이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월 10만 원의 이제 적금을 부으면 강원도와 시군이 5만 원씩 1대1 매칭을 통해서 10만 원을 예. 이제 2배로 해서 최대 3년 동안 예, 적금을 이제 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최대 원금 720만 원까지 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예. 이상이고 39세 이하의 청년이고요.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이제 창업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제 필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예.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150% 아하. 이하여야 하고 모집 인원이 이제 한 1,000명 정도. 아, 1,000명 예. 정도. 네, 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311만 원 아, 정도고요. 예, 예. 2인 가구 기준으로 518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중위 100%의 경우 1인 가구가 한 207만 7천 원 예, 예. 정도로 봤을 예. 때 조금 기준을 높인 것인데요. 저는 이게 좀 제도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예.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것이 꾸준히 근로소득이 이제 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제 충분히 적금을 들 수 있는 건데 예. 이 제도가 과연 이 사람들보다는 프리랜서나 뭐 알바를 하고 있는 목돈 마련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청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있겠네요. 자격 조건입니다. 예.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집 인원이 1,000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1,000명이면 강원도 전체 청년 인구가 36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21년 기준으로. 예. 그럼 이 1,000명이면 한 0.3%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미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디딤돌 2배 적립 시행한다라고 이게 홍보만 했을 때 과연 생색내기에 그치는 예. 정책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자,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액도 좀 늘었죠. 예, 도내 장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서 예.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래서 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좀 지원이 확대됐고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도 당해연도 이자를 연 1회 그래서 2,000명에게 10만 원씩 해서 현재 약 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자, 뭐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이와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해서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년 정책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청년 정책 얘기할 때 이 전문가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예, 예.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똑부러지게 청년 정책이 뭐지? 예. 그리고 청년 정책 중에 전국에서 성공한 예. 사례는 뭐지? 하고 예. 들어보면 그렇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생색내기 예. 정도로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예. 얘기하죠. 예, 근데 예. 일자리 창출들도 청년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허드렛일 공공 일자리 같은 예, 형태로 예, 예. 그 젊은 층들이 볼기에는 노인 정책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청년 정책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많은 거를 야기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수박 겉핥기 같은 정책들이 예. 청년들한테 다가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면서 통계청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과거에 7%였는데 지금 5%로 낮췄다 예.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이 구직을 포기했다고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예. 정책 최고 입안자가 좀 바뀌더라도 예. 이게 일관적으로 가야 청년들이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하고 나도 예. 거기에 그 예. 혜택을 받을까 하는데 예. 너무 자주 바뀌고 이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함 속에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걸 며칠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안 떠오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정책, 청년 정책 안 떠오르는데 이게 아까 그 2배 적금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 정책을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경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뭐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 있습니다만 예. 언젠가부터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언론에서 나오는 화두 속에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표현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계속 화두로 나오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모든 정치인과 학자들이 함께 갖지 않는 한은 지역의 청년 정책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릉을 비롯한 지역도 주로 창업 위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창업을 그럼 수십 년 전부터 창업했던 분들 중에 지금 성공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예. 그리고 창업 지원한다 그래도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지원해주는 예. 뭐 몇 명 선착순 모집 이렇게 해서 끝나고 예. 금액도 강릉 같은 경우 이번에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예.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예.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좀 고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예. 뭐 여건이 돼야 고용을 하죠. 예. 아무리 예. 그 예. 인건비를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예. 해도 예. 기업이 여건이 돼야 예. 고용하고 함께 갈 텐데 예. 그럴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두루 답답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할 텐데요.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예. 저도 아까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이냐 질문에 저도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는 아예 답변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요. 좀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게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아동 육아수당, 네. 노인수당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누구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청년 정책만큼은 너무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많습니다. 예. 이 보편성이 좀 강화돼야 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딤돌 2배 적금이나 예. 네, 또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휴학하거나 대학을 예.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오히려 소외돼서 제도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예.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조금 지역에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거주하고 고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예. 좀 원칙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년 지원 사업이나 창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생계로 해서 빚을 지거나 기본적으로 생계가 바탕이 돼야 사업을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바나 다른 식으로. 예. 예. 과연 이게 청년들이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예. 점에서 좀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이런 정책들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 청년 정책은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물론이고요. 또 주거, 결혼, 양육, 모두 이어져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영아기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변경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영아 수당 예. 그리고 이번에 바뀐 부모 급여 예. 따지고 보면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발전된 게 표현이 바뀌었고 아. 또 금액이 조금 더 혜택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예, 그렇게 예, 바뀌었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그 전에 영아 수당과 달리 만 0세, 그러니까 11개월 태어나서 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예.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 아, 이렇게 네. 주는 걸로 늘어났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이라는 게 예.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 이 부모급여의 뭐 좀 모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럼 이건 안 주나요? 근데 이거 줍니다. 그리고 또 따로 또 수당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동시에 중복 지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주는 또 아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이제 8세까지인데 이번에 늘어서 그 월 10만 원 그것도 그럼 안 주나요? 줍니다. 예, 아, 같이 다 받을 예.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름도 바뀌고 금액도 늘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저출산이 심각하다 예. 보니까 예. 그거에 관해서 이제 좀 많이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정책들은 있었고요. 이번에 좀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 지원되긴 하는데요. 22년 3분기 강원도 출산율이 한 0.9명 예.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러한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더 깊은 면밀히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수당을 받는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영유아 때보다는 초, 중, 고로 갈수록 예, 더 이렇게 양육비가 더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너무 영유아 중심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네네. 하시고요. 네네. 또 여성의 경우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이제 경력 단절,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의 어떤 급여 등 또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지금은 기관에 맡기거나 예. 또는 뭐 이제 친가 가족 관계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지원금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느냐. 그거는 예.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출산율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예산에 계속해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예. 이 부담이 사실은 아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선진국형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전가되려는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예, 지역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죠. 예.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 뭐 10만 원부터 시작됐던 게 이제 내년에 1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 그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예.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수당은 정책 수단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마치 정부의 목표처럼 이게 예. 보여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고 뭐 육아라든가 영아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년의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네. 거죠. 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진짜 복합적인 건데, 요 단계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일단 그냥 우리 빵 주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나서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다음은 우리 어쩌지 하는 고민들을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국가가 이거는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우리 연령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만들어가고 고민을 좀 해줘야지.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 인구 늘리기, 뭐 출산율 향상시키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좀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더 좀 첨언하겠습니다. 돈만 늘면 출생률이 높아지는가?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또는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들 부모급여액이 높아지면 그럼 더 출생률이 또 높아지는가? 저는 이 돈만 는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이런 수단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되고 보육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쨌든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자라고 계획을 하는 마음을 먹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내가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들을 갖도록 이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좀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아도 영향받지 않고 이것이 행복과 보람의 가치로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뭐 물건이야 사면 반품하면 되고 집은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아이는 이제 한번 낳으면 평생 내 아이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를 내가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의 부모로서 함께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치가 보람 있고 행복한 가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좀 넓게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 임명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그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 기본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 반길 소식 아닌가요? 네, 뭐 기존에 만 4세까지 월 50만 원 지원되던 것이요.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월 30만 원, 만 6세에서 7세까지는 이제 10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생을 시작으로 해서 26년까지 만 8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가계 정부 이제 가계 어떤 소득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늘 아까 앞서서 많이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업 분야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네, 국제 원자재 가격 수급 불안이나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농자재 값이 계속 올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 86억 원, 시군비 200억 원, 자부담 286억 원에서 총 573억 원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논 같은 경우는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 밭 같은 경우는 최소 15만 원에서 최고 한 90만 원까지 단가의 한 50%를 뭐 비료나 농약 등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책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강원도에 전체 농업 인구 수가 있는데 도비는 86억 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금액인데 또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시기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게 강원도 지자체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더 미미한 수준이죠. 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농민들이 이 돈을 받고 얼만큼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근 작년 하반기였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쌀값이 작년 기준으로 한 80kg이 한 22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쌀값 농민들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 통과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의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입에 쓰일 돈을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이런 법안조차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으면서 이 86억 원 예산 이제 지원한다고 이런 식의 생색내기식의 예. 정책이 과연 좀 타당한가 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SOC 사업 분야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올해 착공이 되고요. 또 동해 북부선 철도도 개통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동서고속화철도하고 동해선철도 얘기만 들어도 이제 귀에 딱지가 들었죠. 그래도 뭐 어차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경우는 예. 지난해 10월에 이제 착공식을 했으니까 예.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이게 35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전국 최초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7번이나 하는 역사적인 구간이죠. 예. 이게 춘천 속초간 94km, 100km 조금 안 되는 구간을 2조 4천억을 들여서 27년까지 예. 이제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딱 100분 만에 예. 이제 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로 반나절에 와서 갔다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예. 동해선 철도는 뭐 여기 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릉 제진 구간이 111km인데 한 3조 원 정도를 들어가지고 요것도 동서고속철도랑 마찬가지로 27년에 완공하겠다는, 그래서 예. 이제 네트워크화 하겠다는 이런 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이 동해부선이 완공되면 부산에서 이제는 원산을 거쳐서 저 TSR 예. 로 연결되는 이 시베리안 철도하고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북방 경제권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마 이 지역에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 기존의 예. 동해선 부지를 활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예. 요거도 이제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고시가 되면은 예. 요걸 불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 지역 주민들이 아마 민원으로 아마 여러 번 제기를 했던 요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될까요? 늘 하는 얘기, 이런 그 사업 얘기를 하고 나면 지역 경제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예, 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뭐 생산 유발 효과, 예. 뭐 고용 유발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론적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네, 예. 일자리 5만 명, 동해 북부선 생산 유발 효과 4조 7천억, 예. 고용 유발 효과 4만 명 이렇게 예. 나옵니다. 예.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기 KTX 강릉선이 개통되었을 때 예. 강릉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 아, 수도권에서 고속도로랑 다르게 진짜 많이 오는구나. 예. 계절에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오시는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거고, 예. 이 춘천권의 ITX가 예. 개통됐을 때 예. 닭갈비 막국수 특산물인 업소가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매출이 2.5배가 증가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기대 효과가 있는데, 예. 우리가 생산 유발 효과 뭐 3조, 예. 고용 유발 효과 5만 명, 이게 우리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도움이 될 혜택은 상당히 도로보다 철도가 훨씬 크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동서고속화철도는 35년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또 올해 공사비만 20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이면 사실 좀 강원도 온 동네가 좀 들썩여야 할 텐데 생각 외로 좀 조용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 2개가 한꺼번에 추진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예. 비용으로만 따져도 한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 비용인데 너무 예. 조용하죠. 예. 우리가 사실은 동서고속철도를 35년간 지켜보고 동해선철도 얘기 나온 것도 사실 한 30년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이거는 예. 공사를 막 하는 걸 봐야지 이제 그래 변화가 오는구나 예, 예, 이렇게 느끼게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예. 조금 더 고민해 보신 분들은 그래 동서고속철도 하나만 보면은 이게 5년 동안에 2조 5천억을 써야 되니까 1년에 5천억을 정부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단일 예. 노선에 역사 이래 5천억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동해 북부선하고 예. 동서고속철도가 27년에 된다고 예.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민들이 차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네네.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진짜 정권과 상관없이 예. 이어져야죠. 이어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강원도민들이 동해 북부선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귀에 이제는 또 얘기하는 건 이런 정도 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예전부터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처음 나올 때 예를 들어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과 뭐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을 예, 통과해서 예, 그랬죠. TSR 통해서 유럽 파리도 가고 체코 프라하도 가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네. 이제는 점점 이게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거였나 이런 예.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에서 북한으로 우리가 철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야기와 현실감이 조금씩 괴리감이 생기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목표했던 또는 꿈꾸었던 현실이 진짜 하루라도 빨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것이 예. 강원도의 미래다라는 네.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발언 기회 한 번씩 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임명희 위원장님부터. 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예. 적절한 곳에 쓴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늘 보면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의 사각지대 예. 이제 소외된 우리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정책을 실현한 후에 좀 평가와 분석, 예. 그다음에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좀 확장해 나가야 될지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적은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대와 예. 좀 확보에 많이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일단 일선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이 예. 제도를 위한 제도를 자꾸 고민하지 말고 예. 가장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또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도 계속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예. 가장 근본적인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또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이거는 이렇게 인사이동을 좀 시키지 말고요. 예.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을 좀 부서를 만들어서 예.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연구와 공유가 돼야 된다. 예, 예. 인구 소멸 대응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하는 부서들을 예. 시와 군 그리고 도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나의 맥을 이어서 예.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만들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네, 네,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노 박사님. 네. 정책 실면제, 예산 실명제가 좀 빨리 시행됐으면 예. 싶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예. 지금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는 우리 절대 권력이거든요. 예. 권력이 가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예. 예. 의회 안에서도 책임을 안 지는 권한, 면책권. 네, 면책권 있잖아요. 아니 왜 면책권이 있어야 됩니까? 예. 예. 말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저는 예.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를 보면서 예. 분명히 강원도의 예산이 수천억 원이 낭비가 됐는데 예. 저걸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네,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지금 예. 이제 30년이 돼 가면 예. 이제는 정책도 실명제가 돼서 끝까지 책임지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올해 강원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크고 작은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